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딸 하나, 아들 하나 두고 살고 있는 주부예요. 사실 평소에 저는 맘카페 같은 데 올라오는 각종 사연들이나 유튜브에서 보는 시가썰들, 이런 거 들으면서 남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조금 얄밉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저랑은 너무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어디 가서 눈치 없이 자랑하고 다니진 않지만 저는 난 스스로 결혼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편이었어요. 남편도 가정적이고 착실한 사람이고 애들 육아를 저보다도 더 잘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모가 참 좋은 분인 게 다행스러운 점이었죠. 시집살이는커녕 오히려 너무 제 눈치를 보시고 말을 조심하려고 하셔서 그러실 필요 없다고 제가 안쓰러워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 생각지도 못했던 광경을 녹화된 카메라로 목격한 뒤 손발이 덜덜 떨리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살다 보니 정말 이렇게 예기치 못했던 일들을 겪기도 하는 게 인생인가 봅니다. 그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써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저희 시모는 오랫동안 아들 둘이랑만 살아온 분이었어요. 시숙이 대학생 때, 저희 남편이 고등학생일 때 시부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혼자 집안 건사하면서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었죠. 아들 둘이 너무 어린 나이는 아니라 혼란을 느끼거나 할 때도 아니었고, 시숙이 곧 대학 졸업해 돈을 벌 나이가 됐으니 그나마 다행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자 혼자 갑작스레 남겨져 아들들이랑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었겠어요? 그것도 시숙이랑 나이가 좀 나는 저희 남편은 그 당시에 아직 학생이라 돈 들어갈 때도 많았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인지 남편은 시모한테 더 애틋한 마음이 많았고 더 잘해드리려고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결혼했으면 너희끼리 잘 살면 되지. 나한테 신경 쓸 거 없다. 부모야 바라는 게 뭐가 있겠냐. 자식들이 잘 살고 아프지 않고 그러면 그게 효도인 거지 뭐. 시모는 늘 괜찮다고만 하셨지만 혼자 계신 시모가 저도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저희 부모님 두 분은 아직도 둘이 손잡고 잘 놀러 다니고 즐겁게 지내시는데 시모는 그럴 상황이 못 되니까 아무래도 안쓰럽고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시가에도 자주 놀러 가고 시모 모시고 나들이도 자주 다니곤 했죠. 저희 아이들도 할머니 할머니 하며 시모를 워낙 잘 따랐고요. 그런데 똑같은 형제인데도 시숙은 저희 남편이랑은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그나마 점잖게 표현하자면 참 철딱서니가 없다고 해야 할까요? 좀 더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말하면 아직 인간이 덜 된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40 넘어서도 아직까지 시모한테 돈 달란 타령을 하고 뭐 맡겨놓기라도 한 듯이 시가에 오면 온갖 것들을 탈탈 털어가고 말이죠. 사람은 다 끼리끼리 만난다고 시숙이 그런 사람이니까 자기 부인도 꼭 자기 같은 걸 만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둘이 꼭 자기 같은 애를 낳기까지 했고 말이죠. 결국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 어디 가서 욕은 못하지만 시숙의 형님의 아들내미까지 솔직히 그 집 식구들 셋이 그냥 단체로 좀 밉상인 편이었어요. 저희가 시모 드시라고 간식이며 영양제며 이것저것 사다 놓으면 그걸 홀라당 자기네들이 가져가질 않나. 시조카 녀석도 할머니한테 이상한 냄새가 나. 할머니 싫어. 저리 가. 하면서 막말을 해대는데 그걸 부모들이 또 말리지도 않는 거죠. 셋이 하는 꼴을 보고 있으면 사실 너무 눈살이 찌푸려질 때가 많았어요. 저도 그런 꼴을 보고 한참 속으로만 너무하다 하다가 한날은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남편도 저랑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당신 형이라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은데 솔직히 진짜 너무한다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아니야, 내가 더 잘 알지. 솔직히 우리 형이랑 형수하는 집 보면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 아, 저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욕하고 소란 피우고 진상짓하고 다니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겠어? 내 가족이 저러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내 얼굴이 다 화끈거린다니까.
아무튼 그래서 형제지간이긴 하지만 남편이랑 시숙은 원래 좀 대면대면한 편이었고 저희 부부는 그 집 가족들이랑은 좀 거리를 두고 지내왔죠. 사실 저희는 애들 키우면서도 웬만하면 시모한테 애 봐달란 부탁을 안 했어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야 어쩔 수 없지만 계속 봐달라 버릇하면 부모님들 입장에선 거절하기도 힘들 거 아니겠어요?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편하지도 않은데 애들 보는 게 또 오죽 힘든 일이냐고요. 그런데 시숙 내외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 집 아들을 시모한테 자주 맡기곤 했었어요. 그것도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애 맡겨두고 자기들은 탱자탱자 놀러 다니는 거죠. 아니, 그럴 거면 베이비시터를 쓰든가 애를 낳질 말든가. 노는 건 애 없는 부부처럼 놀고 싶고 애 키우는 힘든 일은 하기 싫고 아주 지들만 편하게 살겠다 이거 아니야. 어머님 힘드신 건 생각도 안 하고. 거기다 형우 걔가 어디 좋은 별난 애야? 아휴, 괜찮다. 손주 보는 거야 얼마든지 환영이지. 할미가 손주 보는 거 힘들어하면 못 쓰지. 그런 일들은 내가 본 것만 심심찮게 있었고 그래도 시모는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숙네 부부가 시조카만 시모한테 맡겨놓고서 부부 동반 제주도 여행을 간 날이었어요. 폭설로 인해서 비행기가 지연이 됐다며 저한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어머님한테 애를 맡겨놓고 왔는데 도통 걱정이 되나서 말이지. 노인네가 애 보다가 혹시나 실수할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동서가 시모 좀 한번 들여다봐 줄래? 비행기가 지연이 돼서 언제 뜰 수 있을지 도통 모르겠어서 그래. 2박 3일 내내 아이의 시모한테 애를 맡겨놓고 놀러 간 줄은 몰랐는데 심지어 지연까지 됐으니 시모가 혼자 얼마나 고생일까 싶어 한달음에 달려갔죠. 그런데 글쎄 시조카가 엎드려 거실 바닥 걸레로 닦고 있는 시모 등에 앉아서 이랴 이랴 더 빨리 달려라 달려 하면서 말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렵 시조카가 딱 미운 7살이었거든요. 7살이면 남자애들은 꽤 크잖아요. 아무리 애라도 무게가 무시할 무게가 아니란 말이죠. 어머, 어머니 괜찮으세요? 예, 형우야, 너 당장 내려와. 할머니 힘드셔. 아이씨, 더 타고 싶은데. 에이, 제가 깜짝 놀라서 시족하더러 내려오라고 했더니 글쎄 애가 짜증을 팩 내더니 시모 등에서 무게를 팍팍 누르면서 미끄럼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저희 시모는 원래도 허리가 좋지 않으셨거든요. 디스크가 자주 터져서 양방 한방 치료도 자주 받아왔고요. 그런데 그 무게에 충격을 받아 결국 디스크 수술까지 하게 됐지 뭡니까. 그런데도 시숙 내외는 천하태평이었어요.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어차피 엄마 허리는 그거 아니었어도 수술 한번 하셨어야 되는 건데 뭐. 어떻게 미안하다 소리 한 번을 안 하고 시조카 야단 한 번을 안 치는 건지. 시조카도 할머니가 입원하셨건 말건 지 게임기에만 몰두해 있었어요. 자기 애를 저렇게 키우니까 어디 가서 자꾸 말썽 일으키고 다니지 싶더라고요. 남편이 결국 그 꼴 보면서 시숙한테 한마디 했는데 시숙은 내가 엄마 수술비도 다 냈는데 뭐가 어떠냐는 식으로 배째라고 나오더라고요. 하여간 진짜 인간이 덜 돼먹은 사람들이었죠. 시숙 내외는 그런 일을 겪은 뒤로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때 그건 벌써 한 4, 5년 된 거고 이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최근에 시골에서 혼자 사시던 남편의 외할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시모의 어머님이죠. 매일 노인정에 나오시던 분이 안 나오셔서 마을 주민 한 분이 집에 갔더니 잠든 모습 그대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남편의 외할머님은 90이 넘도록 큰 병 한 번 앓지 않고 감기도 잘 안 걸리시고 정말 건강하게 장수하던 분이었거든요. 지팡이도 없이 잘 걸어다니고 텃밭도 가꿀 만큼 정정하셨죠. 같이 살자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나는 시골이 좋다. 논밭을 보며 살아야 내 마음이 편해 하시며 끝까지 도시는 갑갑해서 싫다고 고향 땅에서 동네 고양이들 밥이나 주며 살겠다고 우기시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가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90이 넘은 연세지만 세상에 호상이 어디 있겠어요. 죽음은 다 슬픈 거죠.
남편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나 어렸을 때 할머니가 나 참 예뻐해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남으신 조부모님마저 돌아가셨네. 아마 시몬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더 슬프셨을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 세상 모든 자식한테 엄마는 가슴 찡한 존재잖아요. 우리 엄마를 내가 나 허리 아프고 무릎 쑤신다는 핑계로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땅을 치고 우는 시모를 저희가 옆에서 많이 다독거리며 달래드렸죠. 웬일인지 그래도 시숙내외와 시조카도 장례 치르는 동안엔 눈치껏 얌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그렇지. 장례 치르자마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저희 시모는 다른 형제들이 일찍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셨거든요. 그래서 외할머님 집이랑 땅 같은 것들을 시모가 다 처리하게 됐죠. 무슨 엄청난 부자나 유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집이랑 땅 팔면 몇 억 정도의 돈은 되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잃은 자식에게 그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그거 팔면 또 얼마나 하겠고. 나 그냥 우리 고향집에 들어가 살련다. 이제 나도 도시 생활보다 작은 텃밭이나 가꾸면서 살고 싶은 나이가 된 모양이다. 그런 시모의 넋두리를 다 같이 들어놓고도 시숙내외는 자기들 생각만 하느라 시모의 의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모양이었어요. 장례 치른 지 둘째 날 밤, 왔다 갈 사람들은 다 왔다 가고 가족들만 남아있을 때였죠. 저희를 다 불러다 한다는 말이 얼른 그 집이랑 땅 팔아서 본인들 이사도 좀 하고 차도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 여보, 아니 사실은 안 그래도 우리 이사 생각하고 있었거든. 받은 집은 있는데 돈은 좀 간당간당해가지고 이걸 어쩌나 싶었단 말이야. 근데 일이 풀리려니까 또 이렇게 된 거 봐. 마침 일이 딱 이렇게 풀리네. 그러게 말이야. 이 김에 당신 차도 한 대 바꾸면 되겠다. 어차피 동선에 좀 나눠준다고 해도 우리가 더 받을 거 아니야. 동선에는 돈도 잘 버는데 뭐. 이유 옆집 동서? 괜찮죠 서방님?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어요. 아니, 그게 지금 장례 치르면서 할 말이냐고요 대체. 부창부수라고 어쩜 이렇게 둘이 똑같을까. 게다가 그 집 아들내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린애라고는 하지만 초등학교 5학년이면 알 만큼은 알 나이 아닌가요? 무슨 상황인지 뻔히 알 만한 애가 옆에서 신나게 뛰어대더라고요. 우와, 엄마, 그러면 난 그때 받은 레고랑 플스 사줘. 아, 맞다. 패딩도 하나 사주라. 나만 이름 없는 패딩 입고 다니는 거 쪽팔린단 말이야. 와, 끼리끼리란 말이 이럴 때 쓰는 걸까요? 셋이 진짜 딱 한 패키지 같은 그 집 식구들을 보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짓던 시모의 표정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시모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마당에 돈 받을 것에만 신이 나서 혈안이 돼 있는 자식들을 보며 씁쓸하고 공허한 웃음을 지으셨죠. 시숙 내외를 크게 꾸짖은 건 우리 남편이었습니다. 내가 두 사람 참 철없고 생각 없는 거 알기야 알았다만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형이랑 형수 제정신이에요 대체? 아니 이 자리에서 그 말이 할 말이냐고. 형은 할머니 돌아가신 게 슬프지도 않아? 돌아가신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벌써 재산 타령에 자기들끼리 신이 나서 이럴 수가 있어. 형 말하는 거 들어보면 마치 집 사야 되는데 마침 잘 죽어줬네 하는 걸로 들린다 아주. 그러자 시숙은 또 발끈하더군요. 뭐? 이게 근데 어디서 함부로 말을 하고 있어. 야,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왜 사람 말을 왜곡해. 그리고 우리 나이에 지금 조부모 돌아가신 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어차피 90 넘은 양반이 그 정도 살았으면 호상이지. 넌 무슨 우리가 되게 파렴치한 폐륜아들인 것처럼 몰아가는데 좀 솔직해져봐 이 새끼야. 넌 욕심 안 나냐? 넌 돈 좀 번다 이거지?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은 이렇게 한 번에 큰돈 들어올 일이 유산 말고는 없어서 그래 좀 신났다 임마. 근데 형이랑 형수가 재산 얘기 좀 했기로써니 동생이라는 놈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덤벼대는 건 이건 정상이냐? 넌 아주 잘 배워먹었다 그지? 뭐야? 형 지금 말 다 했어? 그럼 둘이 그 꼴을 해대는데 내가 동생이라는 이유로 가만히 참고 있어야 돼?
지금 그게 잘하는 짓이란 소리야, 그럼? 이 새끼가 근데 형한테 거의 몸싸움으로까지 번지려는 걸 결국 제가 끼어들어 싸움을 겨우 뜯어 말렸고 소란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시모는 슬그머니 일어나 영정사진 앞으로 가시더군요. 외할머님 사진을 만지면서 혼자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어머님을 꽉 안아드렸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시숙네 부부는 된통 한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더라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시모 집에 찾아가서 얼른 처분하자고 그거 놔뒀다 뭐하냐고 졸라대는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아직 그걸 정리할 생각도 없어 보였고 솔직히 정리를 한다고 해도 그때 그 난리를 다 본 마당에 뭐 큰아들 내외한테 주고 싶겠어요? 나는 아직 팔 생각 없다 하며 버티고 계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시모가 별로 성격이 강건한 편도 아니고 자꾸 시숙네 부부가 와서 시모 마음 들쑤셔대고 못살게 굴까 걱정이 되고 해서 전 일부러 시가를 더 자주 찾아갔어요. 근데 그때마다 시숙 부부를 자주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어머님, 그러니까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딱 기회라니까요. 부동산 한창 오를 만큼 올랐고 이제 고점도 다 지나갔어요. 여기가 무슨 서울 땅도 아니고 집이랑 땅이래봤자 기껏해야 시골 땅인데 더 갖고 계셔봤자 값만 떨어진다고요. 지금 팔아야 딱 좋은 타이밍에 제값 받고 파는 건데요. 그래 엄마. 우리가 뭐 우리만 좋자고 이래? 외할머니가 물려주신 건데 가치도 제대로 못 쳐받으면 그게 더 안 좋은 거 아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뻗팅기지만 말고 엄마도 생각을 좀 해보시라니까. 아니 진짜 왜 자꾸 이래? 너희네가 갈수록 왜 이렇게 고집만 늘어 진짜. 원래 안 그러시던 분이? 그 꼴을 또 목격하니까 이제 제가 눈이 돌겠더라고요. 남편이 있었으면 아마 큰 싸움이 났을 거예요. 그땐 저 혼자 온 거라 대신 제가 두 사람한테 덤볐죠. 아니 두 분 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작정이세요? 어머님이 그 땅 팔 생각 없으시다잖아요. 그럼 얘기 끝난 거죠. 사람이 염치가 있고 정도가 있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세요 두 분은? 아니 재수씨 우리도 돈이 급해서 그래 돈이. 뭐 여유 넘쳐나면 우리도 이러겠어? 우리 그렇게 못된 사람들 아니야. 지금 당장 해결 방법이 있는데 그럼 그걸 모른 척해? 집 팔고 땅 팔면 남은 빚 좀 갚고 더 큰 집 가고 해결될 길이 뻔히 보이는데 어차피 팔 거 지금 팔면 좋잖아. 나중에 값 떨어지고 팔면 그게 더 손해 아니야? 아주버님이랑 형님 자꾸 돈 없다 하시는데 솔직히 두 분도 재산 있을 만큼 있으시잖아요. 지금 당장 무슨 빚을 진 것도 아니고 집 사면서 요즘 대출 안 끼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꾸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돈 많이 벌어 모르는 우리만의 고충이 있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 가게가 뭐 그렇게 대단한 매출 올리는 거 아닌 것도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혹시나 우리가 그 돈 탐낼까봐 일부러 성급게 하려는 거 훤히 다 보여요. 어차피 그 돈에 욕심내지도 않겠지만 두 분 하는 꼴을 보니까 전 어머님 설득해서 끝까지 그거 안 팔게 하고 싶네요. 두 분 다 정말 부끄러운 줄 좀 아세요. 대체 뭐 하는 짓들이세요 정말. 아유 서방님이나 자기나 참 끼리끼리다 끼리끼리야. 윗사람 앞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드는 것 좀 봐봐. 아니 자기네야말로 좀 솔직해져 봐. 돈 욕심 없다는 사람 치고 진짜 돈 욕심 없는 사람 한 명도 없다더라. 차라리 우리가 솔직하고 더 나은 거 아니야? 그리고 서방님도 그러더니 동서도 그러고 도대체 누가 윗사람이야? 동선에는 윗사람 대접을 이따위로 해? 뻑하면 소리 지르고 대들고 말이야. 대체 누가 형님인지 모르겠네. 여보 가자. 어차피 있어봐야 싸움밖에 안 되겠어. 가자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가버리더군요. 우리가 끼리끼리라고? 대체 누가 할 소리들을 하는 건지 원. 시숙 부부한테 실망스럽고 화도 났지만 더 걱정은 시모였어요. 자꾸 두 사람 때문에 시달려 그런지 언제부턴가 눈에 띄게 점점 야위어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밥도 통 못 드시고 밤엔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건지 내가 방문할 때면 낮에 거의 기절하듯이 주무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야 뭐 일하느라 밥 좀 굶고 며칠 밤 새고 그래도 거뜬하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 식사나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너무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어머님, 혹시 요새 무슨 일 있으세요? 도통 잠도 못 주무시는 것 같고
어머님 좋아하시는 명태조림이랑 깻잎장이랑 가져와도 밥 몇 술을 다 못 드시고 너무 걱정돼요. 혹시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많이 곤란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올 때마다 거의 매번 오는 거 보면 저 안 올 때도 찾아오고 전화도 해대고 그러는 모양인데 어머님 너무 못살게 굴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다. 걔들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별일 아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어머님. 무슨 일이신지 저한테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자식 걱정시킬까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면 제가 소희 아범한텐 비밀로 할게요.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자꾸 캐묻자 시모는 뭔가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웅얼거리면서 입을 움직이더니 제가 네? 어머님 뭐라고요? 하며 다가가자 이내 입을 다시 꾹 다물더라고요. 아니다,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시모의 다음 혼잣말이 제 귀에 탁 박혔습니다. 내가 말하면 너희들까지 위험해진다. 안 돼. 그럼 안 돼. 자꾸 불분명한 혼잣말이었지만 분명 시모는 그렇게 말했어요. 시모가 입을 열면 우리까지 위험해진다고? 대체 그게 무슨 말이지? 혹시 시숙 부부가 아무리 용 써도 안 되니까 무슨 위협이라도 가하고 있는 건가? 정말 이상하고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혹시 이러다 무슨 큰일이라도 생기면 그때 정말 후회하겠구나 싶어서 저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곧장 카메라를 한 대 샀어요. 그리고 그날 바로 시가에 다시 들러서 천장에다 그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죠. 시모는 제가 끓여드린 곰탕을 드시고 한숨 주무시느라 몰랐고 저는 앞으로 이걸로 좀 잘 살피면서 혹시 무슨 일 생기지는 않는지 관찰해야겠다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제가 들은 얘기와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남편도 근심 어린 눈치더라고요. 여보, 이거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거야? 나중에 지나고 나서 녹화된 것만 볼 수 있는 거 아니고? 이거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거야. 이런 것까지 설치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게 아니면 도저히 잡을 길이 없을 것 같아서 말이야. 아무래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님은 도통 입을 안 여시잖아. 더 볼 것도 없이 형네 부부야. 당신도 그때 장례식에서 봤지? 어떻게 인간이 그러냐고. 게다가 요즘도 맨날 엄마한테 찾아가서 땅 팔아라 집 팔아라 해댄다며. 그것들 돈이라면 아주 혈안이 된 것들인데 아마 그 돈 노리고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 근데 엄마는 그래도 그런 것도 자식이라고 감싸주려고 말씀 안 하시는 모양인데 당신 이거 설치하길 진짜 잘했다. 우리 증거 딱 잡아서 그놈들 아주 제대로 족쳐주자고. 그렇게 그날 밤부터 저희는 노트북으로 카메라를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제가 이미 다녀간 뒤라 그런지 몸을 사리는 건지 별일 없이 지나가더라고요. 새벽 중 혹시 무슨 일은 없었는지 화면을 돌려봐도 딱히 이상한 낌새는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이튿날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먼저 잠이 들어 있었고 저는 잠도 좀 안 오고 해서 책이나 읽으면서 누워 있었거든요. 카메라 속 화면이 재생되는 노트북은 계속 열어둔 채였죠. 혹시나 움직임이 있으면 빛이 반짝반짝해서 바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책을 읽는 와중에 무슨 빛이 반짝반짝하길래 바로 화면을 들여다봤죠. 시모는 이미 잠들어 있는데 갑자기 움직임이 있을 일이 뭐가 있나 싶어 보는데 누군가 집으로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깜짝 놀라 남편을 바로 깨웠죠. 집으로 들어온 남자는 모자를 푹 눌러 쓴 채라 정확하게 보이진 않았는데 시모에게 곧장 가더니 돈 내놓으라고 돈! 하면서 소리를 막 질러대는 거예요. 시모는 두려운 듯 웅크린 채였고 화면으로 보고 있는 저도 너무 놀랐죠. 아니, 저 인간 대체 뭐야? 누군데 저러는 거야? 여보, 저 남자 아주버님 아니잖아, 그치? 그럼 누구지? 누군데 저러는 거야? 그러자 남편이 얼빠진 얼굴로 있더니 아버지야 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라고? 당신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다던 그 아버지? 무슨 그런 일이... 그럼 아직 살아계셨단 말이야? 대체 왜 갑자기 나타난 거야? 참,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안 되겠다 여보. 이거 생각보다 너무 큰일이 난 것 같은데 형네도 불러야겠다. 그러면서 남편은 곧장 시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 우리 집으로 지금 당장 좀 와. 보여줄 게 있어. 급해서 그래. 형수랑 같이 와. 엄마 일이야. 11시가 넘은 시간에 갑자기 급한 일이라며 전화를 걸었으니 시숙내외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시숙내는 저희 집에서 차로 15분 정도 되는 거리에 사는데 10분 만에 진짜 쏜살같이 달려왔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혹시 엄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아니지? 무슨 일인데 그래요, 서방님? 대체 뭐야, 동서? 정신없이 들어와서는 의아해하는 두 사람에게 저희는 해당 영상을 보여줬어요. 영상을 본 시숙도 거의 기절초풍 상태가 됐죠. 야, 인수야. 이거 지금 실시간 화면 봤지? 이 새끼 이거 지금 엄마 집에 있는 거지? 당장 가자. 이거 내가 아주 작살을 내버려야지. 시숙은 완전히 흥분해서는 거의 시부란 사람을 때려 눕히기라도 할 기세로 씩씩대며 나갔고 남편도 곧장 뒤이어 나갔죠. 일단 저 상태로 두 사람만 가게 내버려두면 무슨 일이라도 낼 기세라 둘만 보내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같이 따라 나서야겠다 싶었어요. 무슨 일인지 제대로 파악도 해야 하고 말이죠. 또 마침 시숙 부부가 오면서 애를 혼자 집에 두고 올 수가 없어서 우리 집에 같이 데리고 왔었거든요. 형우야, 너희 엄마랑 작은엄마랑 할머니 댁에 갔다 올 테니까 네가 우리 집에 좀 있을래? 소희랑 준우 잠들어 있는데 혹시라도 깨서 엄마 찾으면 말 좀 잘해줘. 그렇게 시조카한테 애들을 맡겨놓고 형님과 저도 뒤따라 시가로 향했습니다. 시숙이랑 남편은 그 사이에 벌써 저희 남편 차를 타고 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형님 차를 타고 가면서 물어봤죠. 형님은 아버님이라는 그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요? 어머님도 그러셨고 전 돌아가신 줄 알고 있었는데요. 난 몇 번 뵌 적 있지. 근데 나도 결혼 전에 본 게 다야. 우리가 대학 때 만나서 인사도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잠깐 보고 그 뒤엔 바람나서 집 나가셨으니까 제대로 본 적은 없지. 근데 그때도 좀 말썽은 많이 피우신 모양이더라고. 돈도 제대로 안 주고 손찌검을 한 건지 어쩐 건지. 아무튼 자세한 얘기는 안 하는데 아버님 얘기하는 걸 워낙 그이가 안 좋아하니까 나도 자세하게는 몰라. 어머님도 그렇고 그이도 그렇고 그냥 죽은 셈 치고 살자고. 그런 놈 죽은 셈 치고 입에도 올리지 말자고 그랬었거든. 어차피 연락도 안 됐고. 바람나 집 나간 남편 뭐가 좋다고 시부 취급하겠냐고 나더러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나도 어려운 일 아니니 돌아가신 셈 치고 살았고. 동서는 나중에야 결혼을 했으니 굳이 구구절절 설명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 말을 안 했던 건데. 근데 동서, 아무래도 이거 보통 일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시부는 돌아가신 게 아니라 돌아가신 셈 치고 살았던 거란 얘기였어요. 저는 나중에야 시집을 왔으니 모르고 있었던 거고요. 형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차를 달려 급히 도착하니 마침 남편과 시숙도 막 차에서 내리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같이 시가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목격한 건 시부란 작자가 시가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리는 장면이었어요. 시모의 온갖 살림살이들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시모는 덜덜 떨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 뭐하는 짓이야? 남편이 사자후 같은 소리를 질렀고 뜻밖의 상황에 시부가 씩씩거리며 돌아보더라고요. 그 와중에 불같은 성격의 시숙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갔죠. 곧장 시부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들자 시부는 손에 들고 있던 뭔가를 치켜들며 내려치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어요. 이게 어디서 애비도 못 알아보냐? 그러자 이번엔 형님의 의자를 들고 와서는 그거 당장 못 내려놔? 이 노망난 늙은이야. 어디다 대고 내 남편한테 손을 올리고 있어? 하는 거였어요. 형님은 막 의자를 여기저기 휘둘러대면서 마구잡이로 소리를 질러댔어요. 어디서 이따위로 굴고 있어? 무슨 자격으로 네가 지금 이따위로 그냔 말이야? 그거 안 내려놔? 형님이 거의 미친 사람 마냥 난리를 피우니까 저도 남편도 벙찐 상황이었죠. 시모도 울음을 뚝 그쳤고 시부도 이게 뭔 일인가 싶었던 모양이더군요. 당황한 듯 손에 들고 있던 걸 내려놓는데 너무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뒤늦게 봤더니 글쎄 팔이 채더라고요. 팔이 채 하나 갖고 뭘 하겠다는 건지. 자기도 그냥 손에 닥치는 대로 집어든 거였겠죠. 그 파리채 하나 막아보겠다고 의자 치켜들고 전화리를 피운 형님도 좀 황당한 상황이었고요. 아무튼 다행히도 그렇게 상황은 정리가 됐고 좀 진정이 된 듯 했어요.
남편은 그 사이 경찰을 불렀죠. 시부가 혹시라도 도망 못 가게 막은 상태로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저희는 시부를 앉혀놓고 이것저것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다. 근데 내가 오죽 급했으면 그랬겠냐. 돈이 궁해서 그랬어. 나도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나라고 뭐 한참 전에 처자식 버리고 뛰쳐나간 게 떳떳한 줄 알아? 터진 입이라고 어디서 그따위 말을 씹으려. 안 떳떳해서 여기 쳐들어왔어? 엄마한테 돈 내놓으라고 협박질하고 물건 집어던졌어? 어디서 그따위 막말을 하고 있어, 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게. 당신은 내 애비도 아니야, 이 인간아. 흥분한 시숙 탓에 자초지종을 들어보기도 어려워서 일단 형님이 시숙부터 진정을 시켰어요. 시숙이 형님이 따라준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키며 좀 흥분을 가라앉히는 동안 저희는 시부 얘기를 듣게 됐어요. 알고 보니 시부는 집에서 나가기 한참 전부터 이미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낳은 그 애가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아주 가지가지 다양하게도 논다 놀아. 저걸 자랑이라고 씨부리고 있어. 시숙이 또 끼어드는 걸 겨우 말리고 시부 얘기를 계속 들었죠. 내가 사실 장모님 댁 근처에 살고 있어. 장모님은 저기 리에 사시고 나는 읍내에 살고. 가끔씩 장모님 잘 계시나 살펴보고 그랬다. 내가 그렇게까지 경우가 없는 놈은 아니야. 연세도 있으신 분이 혼자 사는데 걱정도 되고. 근데 거기서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은 거야. 근데 솔직히 눈이 좀 번쩍 뜨이더라. 사실 우리 아들이 이제 곧 결혼을 하는데 니들도 알다시피 내가 뭐 재산 한 푼을 갖고 나갔냐? 우리 성호 결혼하는데 애비가 돼서 아무것도 해줄 것도 없고 그리고 미자 씨는 바가지를 박박 긁어대고 호적에는 못 올려도 애비 노릇 한 번은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 미자 씨는 나랑 같이 사는 여자다. 아무튼 그래서 내가 염치불구하고 찾아와서 니들 엄마한테 부탁을 좀 했다. 재산 좀 나눠달라고. 근데 아니 저 옆에 내가 좋게 말해도 들을 기색을 안 하잖아.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지 싶더군요. 그래도 어쨌든 시부고 무슨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최대한 이해하면서 들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말을 믿으라고? 바람나 처자식도 버리고 나간 인간이 장모님은 걱정이 돼서 그 동네에 가봤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건 시숙 말이 맞다 싶었어요. 걱정이 돼서가 아니라 아마 언제 죽나 언제 돈 떨어지나 싶어서 염탐을 했던 거겠죠. 처자식도 버리고 나간 양반이 본처 장모가 뭐가 궁금했겠어요? 그 집 돈이 궁금했겠죠. 그래서 시숙이 껴들기도 전에 제가 말했어요. 아니 그럼 뭐 어머님이 옛다 이건 네 바람나서 낳은 아들내미 결혼자금으로 써라 하고 통장이라도 내줄 줄 아셨어요? 제가 한 번도 뵌 적은 없어도 그래도 아버님이니까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려고 했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정신이세요? 무슨 정신머리로 여기를 찾아와요. 처자식 다 버리고 바람나 나간 양반이 어디서 염치도 모르고 여길 찾아와서 돈 내놓으란 소리까지 해대는 거냐고요. 시부는 여태껏 뻔뻔하게 말을 잘도 하더니 얼굴도 처음 보는 며느리 말을 들으니 자기 딴에도 좀 창피하긴 했나 봐요. 말끝을 흐리더군요. 나도 자랑스러워하는 짓은 아니다. 시모는 바람나서 나간 인간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나 싶었대요. 땡전 한 푼 안 들고 나갔으니 얼마 안 가면 잘못했다고 빌 줄 알았던 거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오래 버틴 거고요. 아예 실종자 처리를 해버리거나 하면 일방적인 이혼이 가능도 한데 시부 경우엔 생활 반응도 있고 실종자로 처리되거나 주민등록 말소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혼을 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었어요. 아무튼 그런 이유들로 아직 두 사람은 부부로 엮여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 당연히 시부는 새로 살림 차린 그 여자나 그 여자랑 낳은 아들을 자기 호적에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겠죠. 세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복잡한 사안들이 엮여있는 모양이더군요. 그리고 단순히 서류상 두 사람이 아직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장모님 재산을 나눠달라고 할 자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집까지 들이닥친 듯 했죠. 참 어이없게도 말입니다. 잠시 뒤 집에 들어온 경찰은 시부를 주거 침입으로 연행해 갔어요. 그리고 저는 경찰에게 제가 찍어둔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죠.
아까 난리 부르스가 났을 때 영상을 찍은 건데 시모랑 시부가 나누는 대화며 시부의 자백 같은 말들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아니, 내가 몇 번을 와도 이 옆에 내가 못 준다고 잡아떼잖아. 나도 처음엔 좋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도 내가 같이 살 때는 서방 노릇, 애비 노릇하고 살았잖아. 돈 받을 자격 그 정도면 충분하지. 근데 저희 옆에 내가 그 돈을 왜 주냐면 못 준다고 버티니까 나도 그때부터는 열이 받고 약이 오르고 해서 그런 거지 뭐. 내내 떨고만 있던 시모도 저희가 오니까 좀 용기가 생겼는지 시부 말을 맞받아 쳤어요. 당신이 그게 할 소리야? 열이 받고 약이 올라? 당신이 뭔데? 양심이란 게 있긴 해. 내가 안 된다고 했지. 절대 못 준다고. 근데 밤마다 찾아와서 협박하고 애들한테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둥 협박을 해대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어? 아니, 내가 처음부터 협박했어. 처음부터 열쇠 복사해서 밤중에 쳐들어왔냐고. 그러길래 낮에 초인종 누르고 들어왔을 때 얌전히 응해줬으면 됐을 거 아니야. 녹음된 내용 속에는 시부는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술술 읊어대고 있었어요. 시모를 주기적으로 찾아온 것, 찾아와 협박하는 말들을 하고 물리적인 힘까지 행사한 것, 나중엔 열쇠까지 복사해서는 무단으로 침입한 것, 시모에게 손찌검까지 한 것. 시부의 죄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단순 무단 침입 정도로 벌금형 정도로 끝날 줄 알았던 일은 시부의 자백과 증거들 덕에 점점 더 커졌고, 그렇게 시부는 감옥행까지 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동안 어떻게 밤마다 집까지 쳐들어왔나 했는데 열쇠를 복사했었다니. 그러게 요즘 세상에 도어락으로 바꾸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본인은 옛날 사람이라 열쇠가 편하다고, 이런 늙은이 혼자 사는 집에 뭐 훔쳐갈 게 있다고 도둑이 들겠냐 하시더니 결국 이 사달이 났더라고요. 열쇠공만 부르면 그냥 주인인지 아닌지 가리지도 않고 따주고 복사도 해주고, 그래서 이걸 악용한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고 제가 그만큼 말을 했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증거가 너무 명확해져 버리니까 시부는 좀 겁이 났던 모양이에요. 아니, 그래도 애들 애비를 진짜 빵에다 쳐넣겠다고? 아니지? 여보, 당신이 뭐라고 말 좀 해봐. 이게 빵까지 가고 그럴 일은 아니잖아. 내가 뭐 당신을 발로 차기를 했어, 패기를 했어, 뭘 했어. 그냥 말 좀 들으라고 머리 한 대 친 거, 그게 무슨 폭력이야. 그냥 어쩌다 보니 흥분해서 손 좀 나간 거지. 여보, 애들 좀 말려봐. 당신 남편 진짜 빵에 쳐넣고 싶어서 이래. 어디서 누가 누구더러 여보래? 내가 당신 마누라야? 당신이 내 남편이야? 바람나서 그 집 가 사는 순간부터 넌 내 남편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야. 내가 이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했어? 이혼 안 하려고 꼼수 쓴 건 너 아니야. 너는 가진 재산 하나 없는데 우리 엄마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 재산 나오면 그거 갖고 이혼하려고 한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근데 택도 없는 소리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우리 엄마가 남기고 간 재산 너한테는 못 준다. 시모 말대로 시부는 그런 이유로 여지껏 이혼을 안 하고 있었던 모양이더군요. 남편의 외할머님이 워낙 연세가 많으시니까 금방 돌아가실 줄 알았나 봐요. 그럼 그것만 챙기고 이혼해서 바람난 여자랑 그 아들이랑 같이 살 작정이었는데 생각보다 외할머님이 오래 사신 거죠.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기도 안 하기도 애매한 채로 버티게 됐던 모양이었어요. 시모 쪽에선 이혼 소장을 보내든 뭘 하든 하려고 해도 연락도 안 되고 하니 손을 못 쓰고 있었던 거고요. 시부 일을 알게 되고는 첩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 바람난 여자가 경찰서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시부는 미안하다면서 우는데 그 첩은 막 소리를 질러댔죠. 당신이 해결할 수 있다며, 돈 갖고 올 수 있다며. 대체 내가 그것만 믿고 몇 년을 버텼는데 이게 무슨 꼴이야 대체.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게 이제 하다 성과까지 지고. 그럴 거면 갈라서. 어차피 우리야 뭐 서류상 부부도 아니고 그냥 헤어지면 끝이니까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결국 첩도 그렇게 내팽개치고 가버린 데다 시모랑 남편 시숙도 혀를 끌끌 차며 합의 안 할 거니까 제대로 처벌해달라고 하고 나왔고, 결국 시부란 작자는 혼자 경찰서에 남겨졌죠.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며칠간 시모를 모시고 심리상담도 다니고
좋은 것 많이 보여드리며 지냈어요. 그리고 시모도 프라이버시가 있고 시름시름해지면서 알던 이유도 찾았으니 소형 카메라도 다시 수거해갔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맞은 첫 주말. 시가의 시숙 내외도 다 같이 와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인간 참 양심도 없지. 아니, 무슨 그런 인간이 다 있어. 난 이제 애비라고 생각도 안 하려고. 시숙은 한참 동안 시부욕을 하더니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엄마, 이참에 우리 위자료나 잔뜩 뜯어내자고. 어차피 빵이 안 가려면 합의를 보든 뭘 하든 해야 할 거 아니오. 그리고 이제 이혼도 할 수 있을 거고. 아무튼 위자료 좀 뜯어내고 합의금이며 뭐며 돈 한 몫 제대로 챙길 수 있을 것 같네. 이 상황에서조차 시숙은 자기네 돈 한 몫 챙기려는 욕심뿐이었고 남편이 한마디 하려는 찰나 입을 연 건 시모였어요. 그 인간한테 합의금을 뜯어내든 감옥에를 쳐넣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앞으로 두 번 다시는 그 인간이랑 엮이고 싶지 않다. 그래, 엄마 잘 생각하셨어. 그래야지. 남편 그까짓 건 뭐가 필요해?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안 그래? 아니, 나한테 이제 아들은 하나다. 난 이제 니들 내외 둘은 보고 싶지 않다. 연 끊고 지내자. 그리 알아라. 시모는 시숙 내외랑도 연을 끊겠다고 못을 박았고 저희 모두 당황했죠. 시모의 그렇게 차가운 얼굴은 처음 봤거든요. 저희도 놀랐는데 시숙 내외는 아마 청천벽력 같았을 거예요.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제 다 해결됐잖아요. 저희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래, 엄마. 우리가 엄마한테 그동안 너무 서운하게 해서 그래? 잘못했어. 그렇다고 자식이랑 연을 끊는 부모가 어딨어. 두 사람은 애걸복걸 매달려댔지만 시모는 이미 마음을 굳게 걸어다든 듯 했죠. 그래, 나도 자식이라고 그래도 최대한 참아볼 만큼 참았다. 근데 더는 아닌 듯하다. 내가 연 끊고 맺는 걸 못해 니들 못난 그 애비도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니니. 더는 그렇게 어리석게 안 살란다. 니들은 내가 말 안고 잠자코 있으니 나를 아주 무지랭이로 본 건진 모르겠지만 나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사람이다. 니들이 우리 엄마 장례에서 했던 말들, 나한테 찾아와 괴롭혀댔던 말들, 나 하나도 안 믿는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나한테 한 번만 더 찾아왔다가는 자식이고 뭐고 나 니들 신고할 거다. 이제 그렇게 무식하게 당하고만 살지 않을 테니 한번 두고 봐라. 늘 다정하고 따뜻하기만 하던 시모의 차디찬 말에 결국 시숙 내외도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시모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지 시부 상대로도 시숙 내외를 상대로도 한치도 물러나지 않았어요. 듣자 하니 시부가 찾아와 괴롭히던 게 멈추니까 이번엔 시숙 내외가 찾아와 들들 볶기 시작했나 봐요. 매일같이 와서는 합의금, 위자료 얘기를 해댄 거죠. 저랑 남편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해도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아니 대체 시숙 내외가 시부랑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시모는 시부로부터 뒤늦게 위자료와 합의금을 받아냈어요. 처음엔 자기 돈 한 푼 없다며 절대 못 준다고 빵에 쳐넣으려면 쳐넣으라고 뻔뻔하게 소리쳐대던 시부는 결국 대출을 크게 받은 모양이었죠. 그 첩은 경찰서에선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더니 결국 시부를 못 버리고 다시 껴안기로 했나 봐요. 시부는 이렇다 할 직업도 없이 막노동판 기웃거리는데 그 첩은 미용실 하면서 돈을 꽤 번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여자가 굳이 왜 그러고 사는지 집 팔자 지가 꼰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봐요. 아무튼 뒤늦게 받아낸 합의금과 위자료로 시모는 우리 부부 차를 바꿔주시더라고요. 괜찮다고 했지만 시모는 한사코 거절하는 저희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해주고 싶어 하는 거다. 니들 차 소위 준우 낳기 전에 산 거라 이제 꽤 타지 않았냐. 이 김에 애들도 좀 크고 했으니 가족들 타기 좋은 차로 바꿔라. 내가 해주마. 저희 차 한 대 바꿔주신 시모는 살던 집을 내놓고 시골로 돌아가실 생각을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가까이 살던 시모가 너무 멀어지는 듯해 좀 서운도 했지만 외할머님이 사시던 곳이 충청도 지역이라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차로 한 40분이면 가긴 하거든요. 저희가 조금만 더 부지런 떨면 자주 못 뵐 거리도 아니라서
그렇게 하시라고 저희가 애들 데리고 자주자주 찾아가겠다고 했죠. 시모는 어릴 적 살던 곳에 가 외할머님 흔적이 있는 집에서 사시고 싶다며 거기 가면 어릴 적부터 쭉 살던 친구들도 있고 해 적적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좋아하시네요. 이후 시숙내외는 우리를 꼬셔서 시모 마음 좀 살살 돌려보려고 애썼지만 남편은 택도 없는 소리 말라며 단칼에 잘라버렸죠. 우리랑도 연 끊고 싶지 않으면 욕심 버리고 인간 좀 되라며 일침을 놓았고요. 시모는 이제서야 짐덩어리, 혹덩어리들 다 떼어내고 해방된 것 같다며 좋아하시네요. 저희 시모를 보면서 느끼는 건 아무리 가족이라도 심지어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나를 갉아먹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인연은 끊는 게 맞다는 거예요. 시모는 남보다 못한 시부와 시숙내외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사람이었는데 이제서야 해방된 듯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거든요. 그 모습에 저까지 기분이 다 흐뭇해요. 아까도 통화하니 신난 목소리더라고요. 이 사연 쓰는 거 마무리해놓고 저는 시골에 갈 이삿짐 챙기는 거 도와드리러 가야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